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야기 22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 평형 원리가 내포하고 있는 5가지 가정에 대해 지난 영상의 마지막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원리는 몇 가지의 간단한 가정들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평형 원리가 내포하고 있는 5가지 가정 중에 첫 번째인 자연 선택은 없다라는 가정이 위반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에서 첫 번째 가정인 자연 선택은 없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다시 설명하자면 모든 개체들이 동일한 비율로 생존하고 유전자 풀에 동일한 수의 생식세포를 기여 혹은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정이 위반되면 자연 선택이 발생하겠죠. 다시 말해서 특정 표현형을 가진 개체가 다른 표현형을 가진 개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성적으로 성숙한 개체가 될 때까지 생존하거나, 혹은 특정 표현형을 가진 개체가 다른 표현형을 가진 개체보다 생식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자손을 생산하면 자연 선택은 발생합니다. 어떤 종류의 자연 선택이든 기준점은 생식에 있어서 차별적인 성공입니다. 어떤 개체들은 다른 개체들보다 더 많은 새끼를 낳습니다. 생식 성공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표현형이 유전될 때, 다시 말해 특정 표현형이 특정 유전자형과 연관될 때 자연 선택은 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단 유전학자들은 종종 표현형이 유전자형에 의해 엄격하게 결정된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완두콩의 경우 키가 큰 완두콩이 있고 키가 작은 완두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2가지의 유전자형 라지 T, 라지 T와 라지 T, 스몰 T의 유전자형을 가진 완두콩은 키가 크고 스몰 T, 스몰 T 유전자형을 가진 완두콩은 키가 작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표현형이 유전자형에 의해 엄격하게 결정된다고 할 때 우리는 자연 선택이 유전자형에 직접 작용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각 유전자형에 대해서 평생 동안 특정한 수준의 생식 성공의 확률 혹은 결과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표현형 특성은 유전자형에 의해 엄격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형 라지 T, 라지 T를 가진 완두콩도 키가 다양합니다. 이러한 변이는 유전적 차이와 완두콩이 자라는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후의 영상에서 그러한 복잡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영상에서는 간단한 견해, 즉 라지 T, 라지 T와 라지 T, 스몰 T의 유전자형을 가진 완두콩은 키가 크고 스몰 T, 스몰 T 유전자형을 가진 완두콩은 키가 작다라는 가정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자연 선택이 유전자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 이것이 갖는 특징은 일부 유전자형이 다른 유전자형보다 다음 세대에 더 많은 대립 유전자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전자형마다 적합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자연 선택을 하디 바인베르크 분석에 통합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 선택이 없다는 가정의 위반은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원리의 결론 1, 모집단의 대립 유전자 빈도는 세대별로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를 위반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할 것입니다. 우선 저는 자연 선택이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적인 사례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G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G의 개체군 내에서 생존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전자 풀에서 대립 유전자 B1의 빈도는 0.6이고 대립 유전자 B2의 빈도는 0.4입니다. 무작위적인 짝짓기 후에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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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B2, B2의 유전자형의 빈도는 각각 0.36, 0.48, 그리고 0.16입니다. 만약 우리가 접합체의 수를 유한하다고 가정하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접합체가 100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접합체는 그림 오른쪽 위에 막대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우리는 이 접합체로부터 발달한 개체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성체까지 생존한 개체들은 다음 세대의 유전자 풀을 생산하기 위해 번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전자형이 생존율에 있어서 다르다고 가정함으로써 자연 선택을 적용합니다. 모든 B1 유전자형을 갖는 G의 개체가 생존하고 B1, B2 유전자형을 갖는 G의 개체의 75%가 생존하며 B2 유전자형을 갖는 G의 개체의 50%가 생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80개의 성체가 생존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각각의 생존 개체가 새로운 유전자 풀에 10개의 생식 세포를 기증한다고 가정하면 36마리의 B1 유전자형을 갖는 G의 성체들은 함께 360여 개의 생식 세포를 만듭니다. 360개는 대립 유전자 B1을 운반하고 대립 유전자 B2를 운반하는 개체는 0입니다. 36마리의 B1, B2 유전자형을 갖는 G의 성체들은 역시 함께 360개의 생식 세포를 만듭니다. 180개는 대립 유전자 B1을 운반하고 나머지 180개는 대립 유전자 B2를 운반합니다. 8마리의 B2 유전자형을 갖는 G의 성체들은 함께 80개의 생식 세포를 만듭니다. 대립 유전자 B1을 운반하는 개체는 0개이고 80개는 대립 유전자 B2를 운반합니다. 각 대립 유전자의 복사본을 갖고 있는 생식 세포를 합하면 대립 유전자 B1의 복사본은 540개, 대립 유전자 B2는 260개로 총 800개가 됩니다. 새로운 유전자 풀에서 대립 유전자 B1의 빈도는 800분의 540, 0.675, 대립 유전자 B2의 빈도는 800분의 260, 0.325입니다. 대립 유전자 B1의 빈도는 7.5% 증가했고 대립 유전자 B2의 빈도는 동일한 비율로 감소했습니다. 자연 선택이 없다는 가정을 위반하면 결국 하디, 마인베르크 분석의 첫 번째 결론인 모집단의 대립 유전자 빈도는 세대별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를 위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체군은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수치적인 사례로 이를 보여주기 위해 강력한 자연 선택을 사용했습니다. 한 세대 내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에 그러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생존율의 차이는 자연계에서는 실제로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 동안 유전자형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가 작지만 지속이 되는 이러한 자연 선택이 계속된다면 각 세대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의 작은 변화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자연 선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대립 유전자 빈도의 누적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초기에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B1의 경우 0.01이고 B2의 경우 0.99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유사한 모델의 개체군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림의 붉은 선은 생존율이 B1의 경우 100%, B1, B2의 경우 90%, B2의 경우 80%일 때 대립 유전자 빈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대립 유전자 B1의 빈도는 100세대도 안 되어서
0.01에서 0.99로 증가합니다. 약한 자연선택 체계에서는 B1의 빈도는 더 느리지만 여전히 무자비하게 증가합니다. 한 연구는 실험실을 기반으로 초파리에 대한 한 자연선택 실험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대립 유전자의 누적적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처럼 초파리는 맥주, 와인, 그리고 썩는 과일의 독성 활성 성분인 에탄올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듭니다. 이 효소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 혹은 ADH라고 부릅니다. 연구자들은 ADH와 관계가 있는 두 개의 대립 유전자 ADHF와 ADHS를 가진 초파리 개체군을 가지고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에탄올이 첨가된 음식에 대한 두 개의 실험 개체군과 일반적으로 에탄올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음식에 대한 두 개의 통제군을 유지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세대별로 무작위로 사육자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자연실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개체군을 위해 서로 다른 환경을 설정했지만 연구자 스스로가 직접 개별 초파리의 생존 혹은 생식의 성공을 조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몇 세대에 한 번씩 각 실험군에서 무작위로 파리를 선택하여 그들의 ADH 유전자형을 판독하고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에 보여집니다. 통제군의 개체군은 대립 유전자 ADHS의 빈도에서 크고 일관된 장기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실험군의 개체군은 ADHS의 빈도가 빠르고 대체로 일관된 감소, 즉 ADHF의 빈도는 상응하는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디 바인베르크의 결론 1, 모집단의 대립 유전자 빈도는 세대별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는 통제군의 개체군에서는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험군의 개체군에서는 분명히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논의한 계산과 사례들은 자연선택이 세대 간의 대립 유전자 빈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자연선택은 하디 바인베르크 분석의 결론 1인 모집단의 대립 유전자 빈도는 세대별로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를 무효화합니다. 이제는 자연선택이 하디 바인베르크 분석의 결론 2인 모집단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P와 Q로 주어지면 유전자형의 빈도는 P제곱, EPQ, Q제곱으로 주어집니다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대립 유전자 B1과 B2를 가진 개체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전자 풀의 각 대립 유전자의 초기 빈도를 0.5라고 가정합니다. 무작위 짝짓기 후에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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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B2, B2의 유전자형의 빈도가 각각 0.25, 0.5, 0.25입니다. 만약 우리가 접합체의 모집단에게 유한한 크기를 부여한다면 나머지의 계산은 더 간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100개의 접합체가 있다고 상상한다면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접합체는 그림의 오른쪽 위에 막대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합체에서 발달한 개체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성체까지 생존한 개체들은 다음 세대의 유전자 풀을 생산하기 위해 번식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자연선택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는 유전자형은 생존율이 다르다는 것을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B1 개체 중 60%가 생존하고 B1, B2 개체 모두가 생존하며 B2 개체 중에 60%가 생존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80마리의 성체가 있게 됩니다. 만약 생존한 성체 한 마리당
10개의 생식세포를 다음 세대의 유전자 풀에 기증한다고 가정하면 15개의 B1, B1 성체들은 함께 150개의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150개는 B1을 운반하고 B2를 운반하는 생식세포는 0개입니다. 50개의 B1, B2 성체들은 함께 500개의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250개는 B1을 운반하고 250개는 B2를 운반합니다. 15개의 B2, B2 성체들은 함께 150개의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B1을 운반하는 생식세포는 0개이고 B2, 150개는 B2를 운반합니다. 각 대립 유전자를 운반하는 생식세포를 합하면 B1을 운반하는 400개와 B2를 운반하는 400개를 얻게 되며 총 800여 개가 됩니다. 두 대립 유전자는 여전히 0.5의 빈도로 존재합니다. 동형 접합체에 대한 강력한 자연 선택에도 불구하고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변화하지 않았고 개체구는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존한 성체들 사이에서 세 가지 유전자형의 빈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유전자형의 빈도는 자연 선택이 없다는 가정의 위반이 하디-바인베르크 분석의 결론 2를 위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곱해서 생존한 성체의 유전자형의 빈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 수치적인 사례에서 강력한 자연 선택을 적용했습니다. 사실 한 세대에서는 하디-바인베르크 결론 2에 큰 위반을 만들 만큼 자연 선택이 그렇게 강한 경우는 거의 희귀합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1회의 무작위 짝짓기는 즉각적으로 유전자형을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때때로 자연 선택의 결과로 보이는 하디-바인베르크 결론 2의 위반을 발견합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자연 선택이 없다는 가정이 위반될 경우 우리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원리의 두 가지 결론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운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